환경경제학 1차 시 환경과 경제.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환경경제학에 대해 열심히 배워나갈 김배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는 환경경제학의 고수 한마음 박사님도 모셨어요. 어머,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박사입니다. 환경경제학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 저와 함께 환경경제학에 대해 재미있게 배워나가 봅시다. 엄청 기대됩니다, 박사님. 그런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네, 오늘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키워드를 미리 알아보고 학습에 들어가면 좋겠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키워드를 한 글자씩 입력해 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잘 확인하셨나요? 박사님, 저는 빈칸을 채우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런.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 학습을 잘 마치신다면 분명 어렵지 않게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환경경제학의 정의와 주요 주제, 경제와 자연환경의 상호 관련성, 오염의 경로와 오염물질의 종류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환경경제학의 정의와 연구 범위, 경제체계와 자연환경이 어떤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환경경제학의 정의와 주요 주제. 배움 씨,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 생산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와 관련하여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지 정의 내려볼까요? 환경경제학이란 자연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관리할지를 경제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경제학에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왜, 그리고 어떻게 내리는지를 분석하고 인간의 소비욕구 충족과 자연 생태계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경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박사님. 환경경제학과 여타 환경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경경제학이 인간의 사회 경제적 행위와 자연환경 보존과의 상호 관련성에 관해 연구하는 여타 인문 사회과학과 차별화가 되는 것은 주로 경제적 유인이 자연환경의 이용과 관련된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학이나 교육학, 종교학 등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도덕성을 강화하거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
현재의 환경오염은 시급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경제학은 환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윤리의식보다는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적절한 수단이나 경제적 유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환경경제학은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조세 혹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생산 행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얼마나 변하고 이로 인해 환경의 질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움 씨, 그렇다면 환경경제학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환경자원의 이용은 여타 경제행위와는 다른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환경경제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공기나 물과 같은 환경재해의 경우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오염을 유발한 경제 주체가 피해를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재를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각 경제 주체는 자신이 유발한 오염이 다른 경제 주체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정도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과도한 훼손을 초래하게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로 인해 적정 수준의 환경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박사님, 앞서 환경경제학과 여타 환경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하시면서 경제적 유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여 환경 이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가장 쉬운 예로 김배움 씨도 잘 알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들 수 있어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결과 일일 평균 전국 쓰레기 배출량은 5만 3천여 톤에서 시행 직후 3만 4천여 톤으로 감소하였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만 변화하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군요. 배움 씨, 폐기물 예치금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네.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1991년 3월 이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재활용 부과금 제도라고도 하고요. 오,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나 원료를 이용하는 생산자는 제품을 판매할 때 단위당 특정 금액의 예치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사용된 폐용기나 여타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할 경우 예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죠. 주민 퀴즈. 다음 질문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세와 혼잡 통행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배움 씨, 도로에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야 먼저 도로가 많이 혼잡해지니까 시간적 손실이 커지죠. 그리고 엔진 공회전에 따른 연료 소비 역시 증가시키므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면 개별 운전자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개별 운전자는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유류 가격만을 운행 비용이라 인식하므로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게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오염과 혼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 즉 휘발유 구입 시 적용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군요. 배움 씨 잘하시네요.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혼잡 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환경경제학의 주요 주제는 제가 원포인트 강의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장의 실패와 외부 효과에 관한 이론입니다. 환경재해의 경우 재화를 소유함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그 소유주에게만 귀속되지 않거나 소유권의 귀속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시장 기능의 실패와 지나친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깨끗한 공기와 같은 환경재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경제 주체가 대기질 개선 비용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를 하게 되면 나머지 주체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혜택을 입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또 다른 경우는 외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가에 인접한 공장의 작업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경우 이 공장은 생산하여야 할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의 첫 번째 주제는 환경재해의 어떠한 특징이 위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지를 설명하고 만약 사회적으로 보아 바람직한 수준의 오염도를 달성한다면 어느 정도의 환경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고 효율적인 환경재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요인을 어느 정도 사용하여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환경정책은 매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행될 수 있고 각각의 환경정책이 오염도를 줄이는 정도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적용하는 다양한 환경정책의 평가 기준을 알아보고 각 정책을 수행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환경경제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환경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하여 살펴볼까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오염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각각의 환경정책이 초래하는 편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여야 하는데요. 이처럼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순편익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환경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나 환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환경정책을 선택, 집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경제발전과 환경과 관련한 환경경제학의 주제입니다. 최근 경제발전이 환경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왜 국가 간 오염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가 환경경제학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봐야 하고요. 또한 국제무역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관련 주제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와 자연환경의 상호 관련성. 박사님, 이번 주제는 경제와 자연환경의 상호 관련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주체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는 자연적인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환경 내에 존재하고 또 자연환경과 상호 교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상호 교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연환경은 경제 내의 생산 행위에 필요한 원료나 별다른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경제는
생산 과정을 통해 자연 환경이 제공한 원료를 소비가 가능한 완제품으로 변환시키죠. 이렇게 인간이 경제 내에서 행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은 폐기물을 생성을 야기하는데,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결국 환경오염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을 찾을 수 있겠네요. 아,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박사님. 경제가 점차 발전하면서 천연자원의 희소성이 인간의 경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약화되어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의 감소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경제와 자연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재검토하게 된 것이죠. 경제 현상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리스웨에 의해 개발된 물질 균형 접근법이 있어요. 물질 균형 접근법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대웅 씨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죠? 물질 균형 접근법은 인간의 경제 행위와 자연 환경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죠. 첫 번째 경로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경제 행위로 향하는 경로로서 천연자원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크게 자연환경, 그리고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가계와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가계는 지구가 저장하고 있는 토양, 광물, 물, 에너지 등의 천연자원으로부터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하여 생산요소 시장에 공급해요. 아, 그렇다면 기업은 이를 구매하여 최종 생산물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겠군요. 그렇죠. 기업이 가계로부터 천연자원이나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해낸 산출물은 산출물 시장에 공급돼요. 그 다음은 배움 씨? 어, 그럼 가게는 다시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경제 행위로 천연자원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설명되는군요. 정확해요. 이러한 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을 자원경제학이라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물질균형 접근법의 경로는요? 두 번째 경로는 천연자원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경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흐름을 나타내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자연의 정화 기능에 의해 정화되나 나머지는 오염물질의 형태로 자연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로부터 자연으로의 오염물질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을 환경경제학이라 해요. 박사님, 물질균형 접근법에 따르면 모든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경제 행위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폐기물을 반드시 유출하며 천연자원을 다른 물질이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나 인류 복지 문제는 환경이나 천연자원의 이용 및 보존과 분리하여 고찰될 수는 없으며 경제와 자연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의 경로와 오염물질의 종류. 환경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인 오염. 드디어 오염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었네요, 박사님. 오염의 실체, 그것이 궁금하다. 그 전에요, 배움 씨. 오염과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듯해요. 네, 박사님. 하나씩 알려주세요. 자, 배움 씨. 주요 용어들이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터를 용어 위에 두면 용어의 개념이 제시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용어의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오염물질이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어 최종적으로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배움 씨,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양하겠지만 공장이나 농장과 같은 생산체 또는 가정, 정부 조직 등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염원들이 경제 행위를 한 결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오염이 되는 것이군요. 폐기물이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져요. 폐기물을 희석하여 농도를 약화시키거나 저장 또는 재활용할 경우 오염물질로 배출되는 양이 줄어들거나 배출이 지연되게 되죠. 하지만 폐기물은 희석, 저장,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도 그 일부는 결국 오염물질로 배출되게 됩니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 토지, 물 등과 같은 환경 매체의 일부나 전부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배출된 폐수의 경우 하천이라는 환경 매체를 거쳐서 수질 오염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아, 그럼 아황산가스의 경우도 대기라는 환경 매체를 거쳐 산성비를 통해 지표나 하천으로 내리게 되며 결국 토양이나 수질의 산성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듯 환경 매체를 통과한 오염물질이 환경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물리, 화학적, 수문학적, 기상학적 과정 등 복잡한 자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의해 결정되는 오염도 혹은 환경질은 인간과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또한 인간이나 생태계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는 오염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동일한 상수원에서 취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더라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인성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비교적 대기오염도가 낮은 구역에 주택가를 형성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김배움 씨 대단한데요? 다음에 제시되는 버튼을 클릭해서 오염의 경로를 한눈에 정리해 보세요. 다음은 오염물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차례네요. 박사님, 오염물질에도 종류가 있군요. 그렇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축적성 오염물질과 비축적성 오염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염물질은 생태계로 유출된 후 오랫동안 생태계에 머물면서 축적이 되느냐 아니면 곧바로 소멸되느냐에 따라 축적성 오염물질과 비축적성 오염물질로 분류됩니다. 축적성 오염물질의 예로 핵폐기물, 납과 같은 중금속, 다이옥신과 PCB와 같이 지속성을 가지는 합성화합물을 들 수 있어요. 비축적성 오염물질의 예는 제가 들어볼게요. 발생과 동시에 바로 사라지는 소음이 해당되지요. 네, 맞아요, 배움 씨.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소음과 같은 극단적인 비축적성 오염물질과 핵폐기물과 같은 극단적인 축적성 오염물질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염물질의 축적성은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자연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요. 그렇다면 자연의 흡수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자연이 이를 흡수,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적이 되고 수질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축적성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배움 씨의 실력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런데요, 축적성이냐 비축적성이냐에 따라 환경 관리를 다르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바로 그거예요. 비축적성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량과 오염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지 않으며 오늘의 오염도는 오늘의 배출량에 의해 결정돼요. 소음의 예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반면 축적성 오염물질은 오늘 배출된 배출량이 오늘의 오염도뿐 아니라 미래의 오염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배출량과 오염도 간의 동태적 관계를 이해하여야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다음은 국지적 오염물질, 지역적 오염물질, 월경 오염물질이네요. 뭔가 지역 범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범위의 좁고 넓음에 따라 국지적 오염물질, 지역적 오염물질, 월경 오염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요. 대단한데요? 아, 쑥스럽습니다, 박사님. 그럼 각 분류별로 하나씩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먼저 국지적 오염물질의 예로는 대기 오염에 따른 도시의 스모그 현상을 들 수 있어요. 주로 오염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산성비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오염원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며 여러 개의 행정 단위에 걸친 피해를 유발하므로 지역적 오염물질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산업 활동에 의해 한국이나 일본의 대기가 오염되는 경우 등 인접한 여러 국가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월경 오염물질의 예라고 할 수 있겠군요. 배움 씨, 정말 굿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국지적 오염에 비해 지역적 오염물질이나 월경 오염물질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의 이해 조절이 필요하므로 관리가 훨씬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지상 오염물질, 전지구적 오염물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수평적 범위에 따른 분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염물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범위에 따라 지상오염물질과 전지구적 오염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요. 지상오염물질의 예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수질 및 토양 오염물질과 같이 주로 지표면에 축적되어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이 이에 해당하죠. 네, 맞아요. 반대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와 CFC 가스 등 지구 대기권의 상층부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는 오염물질은 전지구적 오염물질에 해당합니다. 전지구적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지구 전체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국제협약 등 지상오염물질의 관리 방법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죠. 주민 퀴즈. 다음 질문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다음으로요, 박사님. 점원 오염물질과 비점원 오염물질은 무엇인가요? 네, 오염물질은 오염원과 오염 경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느냐에 따라 점원 오염물질과 비점원 오염물질로 구분됩니다. 점원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려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점원은 오염원의 하나로서 오염물질이 이 오염원으로부터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오염원을 의미하며 점원 오염물질은 점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의 굴뚝, 폐수가 배출되는 폐수 처리장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아, 그렇다면 비점원은 그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말하는 것이군요. 정확해요. 비점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비교적 넓은 지역의 환경을 불분명한 경로를 거쳐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경지의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수질 오염, 건설 현장의 폐자재로 인한 오염, 골프장의 농약 사용으로 인한 오염이 이에 해당합니다. 점원 오염은 오염원이나 오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점원 오염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워 전통적으로 각국은 점원 오염에 대한 관리를 먼저 시도하였어요. 비점원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겠군요. 그렇죠. 그 결과 선진국의 경우 비점원 오염이 전체 수질 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원 오염보다도 더 큰 상태에 이르렀어요. 현재 각국은 비점원 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오염, 간헐적 오염에 대해 알려주세요, 박사님. 네, 간단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이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배움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공장의 굴뚝이나 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매연이나 폐수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므로 연속적 오염에 해당하겠네요. 딩동댕! 연속적 오염의 경우 단위 기간당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양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핵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이나 유조선의 좌초에 따른 기름 유출과 같은 오염 등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오염을 간헐적 오염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아, 잘 알겠어요. 그럼 간헐적 오염의 경우 어떤 관리 방법이 필요할까요? 간헐적 오염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에 오염이 어떤 수준의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오염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쪽으로 전개되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김배움과 함께하는 나도 한마디. 학습 내용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입력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저 김배움의 생각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시되는 문제는 총 3문제이고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그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한마음 박사님 강의의 키포인트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확인하며 주요 내용을 숙지하세요. 지금까지 환경과 경제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좀 더 재미있게 학습해 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